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 토론 진행을 맡은 에이펙 기후센터 신도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3 부산 시민 대토론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부산 시민 여러분과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신뢰대학교 최경식 교수님,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군영 실장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020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전 세계가 대응해야 할 위험 중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은 극한 기상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위험은 기후행동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부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그리고 KNN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패널 여러분은 주제 발표 후에 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의 사전 등록 의견과 실시간 댓글에 대한 발제자와 패널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 부산 시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육근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간연구실 해양환경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육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현달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네, 최경식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신라대학교 최경식 교수입니다. 최인화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의 실천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최인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기천 주 미래대표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서구 미엄 산단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테크 대표이사 박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기후변화에 따른 부산시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최경식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예. 사실 오늘 부산시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 대응 전략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일단 먼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기후 위기라고 할 때 사실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 이변, 해수면, 해수면 상승 그리고 생태계 기능 등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심각성이 대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구 온도가 70년 이후부터 더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2023년에 평균 한 1.08에서 1.32도씨 정도 상승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혼돈이 오는데요.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배출량 자체가 0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배출량은 배출량대로 나오는데 그 배출량을 실제적으로 상쇄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축,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가 이 대책을 만든 것을 우리 부산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대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탄소 중립 정책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지속 가능 발전을 통한 이제 기업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탄소, 저에너지 지향의 생활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기후 위기 현상이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나 호주에서 이제 가뭄이나 폭염,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동아아프리카에서는 가뭄, 폭염, 파키스탄에 얼마 전에 이제 홍수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보스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수나 강우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고자 실제로 방지하는 그러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6개 온실가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도표를 잠깐 보시면 2019년에 나오는 것이 약 524억 톤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중국이 26%를 차지해서 한 140억 톤 정도를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 66억 톤,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2,700톤 정도를 우리나라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하면 에너지 저감이라는 거하고 연동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92년도에 UN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 41개 국가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평균 5.2%를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그렇게 그 강제 규제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이제 강제 의무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41개 국가가 이행을 했는데요. 그럼 포스트 교토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고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코펜하겐 회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사실은 결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미만으로 억제를 하자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특별보고서가 IPCC에서 1.5도씨라는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미만으로 억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무 IPCC 6차 보고서가 2023년도에 승인이 올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협약이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대응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 이제 세계 각국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협정에 따라서 2020년도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137개 국가가 2021년도에 탄소 중립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추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그 입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한 7억 2,700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든 것 마찬가지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배출량이 11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 BAU 대비해서 37%를 삭감하는 것으로서 발표를 이미 유엔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BAU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에서 실질적으로 혹연기나 불경기 때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나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따라서 37%를 우리가 감축하겠다. 이 BAU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들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이제 추진 전략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2020년 이제 말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위원회도 설치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2030년에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205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순 배출량이 0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언한 부분들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피해를 한번 보면요. 최근 30년 동안 해수면 상승률이 2.6mm 연간 상승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폭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50년 동안 7.8% 이게 도시로 이제 섭씨 온도로 봤을 때 7.8% 정도 상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저희 나라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피해가 발생을 되는 거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이 2020년하고 22년을 비교해 봤을 때 한 3.4%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는 20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35.7%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피해 사례를 잠깐 2021년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1월 달에 서구에서 이제 한파로 인해서 저희가 고생을 했고, 또 7월 달에 부산 진구에서는 도로 침수, 그리고 폭염, 그리고 8월 달에 태풍 오마이스가 왔던 그러한 피해를 저희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적응과 완화 두 가지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소 같은 경우는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는 비상 수로를 건설하고, 폭설 같은 경우는 눈사태 방지용 이제 스노우 가드, 태풍은 차단벽 설치, 가뭄일 땐 물 재이용 사용하는 그러한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산업들 위주인데요. 사실은 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 배출권 거래제 운영,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 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과 완화의 이 두 가지 교집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붕 녹화 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조성, 고효율 단열재 활용 등을 우리가 대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에 이제 조금 칭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공공기관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했던 도시가 사실 우리 부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시의 온실가스,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탄소 지도라는 것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건물을 클릭을 할 경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들을 구축을 이미 부산시는 만들어 놨는데,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에서 이제 올해 4월에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8년 대비 40% 절대 감축량이죠. 40% 감축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약간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18년도 대비해서 26.3% 삭감한다는 것을 40%로 감축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ND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40% 똑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발표된 NDC를 보시면 전환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쪽이 약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산업 부분은 3.1%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는 기업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흡수 제거, 즉 CCUS나 국제 감축을 통해서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놨죠. 근데 전체적인 감축량은 40%로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 부분에 대한 부분은 8개 부분으로 NDC 부분에서는 발표를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이 NDC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입니다. 부산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다도 조금 더
감축을 하는 안으로 해서 47%를 감축하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7개 부분에 104개 세부 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에 47%, 결론은 이제 2050년에는 탄소 중립, 다시 얘기하면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만들었고요. 비전은 이제 글로벌 기후 리더십 도시, 탄소 중립 도시, 부산, 이런 것을 비전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 전략을 본다면 이제 2023년도가 됐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본 계획은 올해 만들어졌고, 부산시는 202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올해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걸로 부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부산 탄소 중립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립센터에서 다시 재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연계를 하다 보니까 수소산업, CCUS,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 등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 녹색 성장, 청정 에너지 전환, 인력 양성 방안에 같은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감축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리 부산이 만들었던 기본 계획을 다시 좀 수정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2030년하고 50년에 있었던 목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2022년에 수립되었던 이 부산시의 대책들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약 우리 부산에서 발생하는 양은 2,7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2020년도에 11.9%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이제 이 좌측에 보신 그래프는 이제 직접 간접 배출량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부분별로 나오는 발생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가 국가 기본 계획을 올해 발표를 하면서 이 부산시 전체 배출량 중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관리를 권한 부분을 갖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과 발전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나온 부분들은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배출량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37.9% 정도가 그 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부산시의 대책에는 원래 2,700만 톤 정도 됐습니다만 그 국가 관리 권한을 갖고 가는 걸로 했을 때 한 1,60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토리를 저희가 한번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건물입니다. 그 다음 번이 이제 수성인데요. 건물을 만약에 이제 상업 공공과 가정 부분으로 나누다면 수성 도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서부권의 배출량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배출량이 많은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2022년도에 세웠던 우리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104개 대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NDC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개 부분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탄루성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8개 부분에 대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시면 전환하고 산업 부분은 아까 에너지하고 산업은 국가 권한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본다면 실제로 건물, 수성, 폐기물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물 부분 같은 경우는 약 900만 톤 정도 나오는데요. 2030년에 우리 2022년도에 수립된 대책들을 보면 한 47.3% 감축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50년에는 97% 감축하는 걸로 돼 있으면서 이제 감축 사업들을 열거를 해본다면 그린 아파트 인증제도,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탄소 포인트 제도,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추진해서 총 24개 사업을 통해서 건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하는 걸로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제 2050년까지 갈 경우에 그리고 새로 수정 보완을 하는
우리 대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감축 사업들을 간략하게만 몇 개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승강기 자가 발전 장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승강기에 이제 모터가 있는데요. 그 모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그 열을 전기로 활용하는 그러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확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뭐 수소가스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급탄과 난방에 사용하는 그런 걸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솔라 트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무 모양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다가 미세먼지 집진 기능의 조명 시설을 부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물 앞에 집어넣는다면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자, 이제 수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송 부분은 크게 이제 도로 수송에 대한 부분이 약 온실가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한 500만 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축 사업으로 제안했던 것들이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광역 철도망, 그리고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 사업,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등 총 38개 과제를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2030년에는 28.5%를 감축을 하고 2050년에는 약 95.2%를 감축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송 부분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선박류 디젤이죠. 디젤의 이제 무탄소 연료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를 혼소해서 하는 방안들, 그런 기술들이 지금 제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암모니아 연료 기반의 선박들이 개발이 된다면 혼소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로 수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온실가스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역 자활센터에서를 연계를 해갖고 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 그리고 이제 폐 자전거들을 재생해서 이 수송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수송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폐기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 670만 톤 정도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오탈자가 있네요. 매립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한 6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개의 과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는 사업, 그리고 생활 폐기물 연료화, 그리고 RFID죠. 기반으로 하는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설치 확대, 그리고 가연성 생활 폐기물 직매리 제로 사업 등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같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요즘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병이나 페트병을 어떤 자판기에 갖고 간다면 오히려 포인트나 아니면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면 빗물 분사 시스템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강우에서 이제 유출되는 그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서 저류조에 담았다가 도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비쪽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심 열섬 효과를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 원룸이라든지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자원 순환역이라고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제 흡수원이 되겠는데요. 이제 흡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참 아쉽게도 산림지가 감소되면서 흡수량이 감소되고 있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8%가 흡수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배출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을 수립할 때 2050년에는 실질적으로 413.4%를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대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숲 조성, 그리고 이 바다숲 조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바다 사막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숲을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고요. 자녀 안심 이제 그린숲 조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서 이제
안전과 실질적으로 배출가스를 좀 줄이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숲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16개 과제를 통해서 감축하는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제안한 부분들은 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하고 에너지 전환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탄소 중립을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탄소 포인트 제도, 그린 아파트 인증 제도, 그리고 탄소 중립 마을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컨설턴트가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얼마큼 나온다는 그러한 것들을 컨설턴트를 통해서 CO2 감축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능동적 탄소 중립 녹색 생활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 교육 대전환 그리고 지역 탄소 중립 녹색 생활 교육 활성화 등이 주력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트너십인데요. 실제로 정부 주도에서 빗나간 부분들, 벗어난 부분들이 되겠죠. 민간, 지자체 같은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고요. 특히 이제 지역과 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중심,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대두가 되겠고 적응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7개 분과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부분들을 실제로 점검해서 매년 점검을 해서 그것들이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왜 미흡했는지들을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서 매년 이러한 환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50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대응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성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향후 감축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후 대응 실천 교육 그리고 민간 지자체 주도의 협력 체계 아까 이제 강조하셨던 파트너십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방 중심의 탄소 중립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 등과들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께서는 약 5분 이내로 의견이나 코멘트 해주시기 바라고요. 발표 순서는 해양도시인 부산시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성현달 위원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오늘 부산 시민 대토론회의 주제인 기후변화는 부산의 정체성인 해양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우리 부산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해양 관련 이슈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경식 교수님께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 탄소 중립, 시민 참여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후 패턴의 급격한 변화는 더 이상 변화가 아닌 위기이자 재앙으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후 붕괴, 기후 파멸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폭우와 폭염,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의 극단적 영향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 속도와 강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구는 결국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발생한 어느 한 곳의 기후변화는 다른 지역의 또 다른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0.4도만 더 상승하게 되면 지구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시원한 지구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기록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올 겨울에는 폭설과 폭한이 또 혹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기후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우리 부산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증가로 인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등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대부분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평균적으로 200년 정도 대기 중에 잔류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 중립에 도달하지 않으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이유이며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부문별 감축 정책을 추진중에 있고 우리 부산도 에너지 전환, 저탄소 교통, 스마트 항만, 탄소 중립 기술 배열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강도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부산 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올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대부분 배수시설과 진입시설, 차단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갑작스런 유량 증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평소 무엇보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정 활동도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더 이상의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한 비상탈출시설과 탈출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저의 5분 자유 발언이 부산시의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빈번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폭우,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제 10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하고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우리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회를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해양도시 부산 시민의 그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특히 그 지하차도에 대한 그 비상 탈출 어떤 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최인하 실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미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씨에 거의 육박했는데 금세기 말까지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구가 회복이 가능하다. 2도씨 이상 올라가 버리면 지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2018년에 나왔던 그 1.5도씨 IPCC 특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기후 위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매우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국가 목표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국가 목표와 국가 계획의 그런 그 진지함, 위기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실천하는 분위기도 좀채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국가의 계획을 달성하는 데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예, 지자체가 거기에 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구단위 또는 마을 동단위까지 그 많은 시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우리 부산시도 계획을 세웠죠. 교수님 잘 그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보면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감축 인벤토리라고 해서 지자체의 감축 권한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법정 계획이 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와서는 이 감축 인벤토리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이제 전환 부문, 발전 부문에까지도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데이트 갱신되고 있는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의 계획이 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 계획에 되어 있는 대부분의 건물과 수송 분야가 지금 부산 도시의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그 집중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글쎄 보면 그린 아파트 인증제, 탄소 중립 마을 실천 운동 이런 것들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부산시 계획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감축과 동시에 이 감축해도 써야 하는 이 전기 이런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에 부산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 내에 있는 산업 분야의 배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 정부 계획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라는 수단 외에도 부산시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 이 지금 현재 계획은 왠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 부서에 좀 한정되어 있는 계획인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위생과 그 실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 모든 부산시의 실국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부서도 참여해야 하고 산업부문 관련 부서도 참여해야 되고 또한 개발, 도시 이런 부서가 다 참여하는 계획이 되고 모든 부서가 이 탄소 중립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의 시책과 계획이 온실가스를 더 발생시키는 계획인가, 감축하는 계획인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수송 분야의 지금 부산시 계획도 매우 미흡합니다.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달구 시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도심 주차장 6만 곳을 없애고 있고 15분 도시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생활이 다 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부산시도 나와줘야 되고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이 대세가 아니고 자동차 대수를 줄이고 전기 그 차로를 차선을 줄여서 자동차 도로에 내어져야 되는 그러한 과감한 계획들이 교통 분야에서 나와져야만 달성하는 이 목표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부산 시민의 역할을 교육이나 홍보 뭐 이런 인식 확대 뭐 실천의 주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계획 수립의 단계에 우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최인하 실장님이 그 넷째로 2050년 달성을 위해서 부산시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따가 그 기후변화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또는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육군영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고 워낙 잘 정리해 주셨고 사실은 부산시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매우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뭐 파리협정이나 이제 뭐 정상들 간의 악수도 하고 예전에는 그 이제 파리협정 사인할 때 아이를 안고 사인을 하는 장면도 있었고 뭐 그런 국제적인 어떤 장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고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제 부산에 온 지 거의 이제 9년째 됐습니다. 이제 부산에 오니까 사실은 기후도 좋고 물론 뭐 태풍이 몇 번 왔지만 또 그 옆에서 보면서 또 이렇게 기후가 좋은 공간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 문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대책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탄소를 줄이는 완화 정책이라고 하고 또 하나 거기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 정책을 말합니다. 일단 완화 정책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크게 완화 정책은 에너지를 탄소에 기반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 정책이 있고 그거를 쓰고 있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전력이겠죠. 수요가 있습니다. 보통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이제 공급 부분은 우리가 화석 에너지보다는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든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거나 산업적인 차원이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되게 좁습니다. 그 정책적 역량이. 이제 반면에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를 적게 써야 된다. 전기차를 이제 쓰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후 정책을 할 때 시민들한테 조금 더 불편하지만 이게 옳은 정책이니까 따르라라는 방식으로 과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그걸 따를 자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경제 구조 내지는 우리가 돈을 쓰는 구조를 거기에 더 편리하게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무조건 올린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이라든지 전기를 과도하게 쓰지만 너무 싼 값에 쓰는 경우는 조금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쓰는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균에 한 30 정도를 쓰는데 내가 내년까지는 뭐 29를 쓰고 28을 쓰고 하는 일종의 목표제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걸 스스로 달성을 하면은 거꾸로 전기요금을 더 깎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옳은 정책이어서 이걸 가야 되는 정책이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내가 나름 목표를 잡고 달성했을 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건 분명히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서 요즘 그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라는 걸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인천이랑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더 협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런 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승용차를 버리고 온다, 집에 두고 온다, 버린다는 말은 아니고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사실 대중교통 타면은 걸어가야 되는 데도 많고 시간 맞추기도 어렵죠.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걸 따르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무료 내지는 정액으로 아주 소액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휘발유 값을 뭐 100원이라도 더 냈는데 그 돈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조금으로 온다든지, 그런 경제적인 구조랑 엮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완화 정책이 조금 에너지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붕 뜨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은 그런 구조를 설계하는 거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적응입니다. 우리 부산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매년 당장 해수면이 연간 2점 몇 미리가 올라오는 것 이상으로 태풍이 도래했을 때 파도가 넘실대는 걸 보면 사실은 심각하구나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에 과연 우리가 안전한 시설물 아니면 피해가 적은 시설물을 짓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기후 변화는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후 변화의 변화는 사실은 그냥 이제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에 아무리 큰 태풍이 오고 해수가 넘어 올라가도 우리한테 피해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피해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어도 사람이 많이 살고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게 문제죠.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인구가 밀집하고 연안을 아주 고밀도로 이용하는 부산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차도 문제를 겪었지만, 바닷물이 바깥에서 올라오는 걸 우리는 외수 침수라고 하고 빗물이 나가지 못하는 걸 내수 침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침수에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탈출 장치 같은 건 정말 중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것과 함께 병행해서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 주차장 밑에, 공영 주차장 밑에다가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이 갑자기 안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예보나 경보 시스템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거나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건물을 덜 짓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거꾸로 안전한 시설물,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중요한 기관 시설물은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완화와 적응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적응 인증제라든지 각종 포인트 제도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아까 전에 우리 대중교통 요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현물 시장과 일종의 그런 계도 목적의 가상 시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거기서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요약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요약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면 저 박희찬 대표이사님, 발표해 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16년 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최인하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산시가 그 탄소 감축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배출가스 감축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7%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목표가 40%입니다. 부산시는 우리 국가 목표보다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 탄소 중립 전략을 보면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사하에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가 150메가와트 1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2기를 2035년까지 중단을 해서 온실가스를 약 300만 톤 줄인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1800메가와트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1800메가와트 하력 발전을 풍력으로 대체를 한다고 보면은 현재 추진 중인 39메가와트 해운대 청사포 풍력단지를 아실 겁니다. 해운대 청사포 풍력단지에 46배 큰 해상 풍력단지를 만들어야 대체가 됩니다. 현재 해상 풍력단지 하나도 주민 수용성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1800메가와트, 그것도 10년 안에 저는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부산시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분을 보면은 큰 그림도 이렇게 있지만은, 예를 들어 강서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북한 복합 재개발 등 앞으로 10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이 도시에 과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적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맞추고 있겠지요. 작은 가로등 하나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10년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햇빛, 바람 공짜입니다. 제로비가 공짜입니다. 일본은 재난안전용으로 아파트 내 공원 단지에는 독립전원을 설치해서 재난안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신규 공원을 건설한다든지 공공건물을 건축 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제안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에 잘 조직되어 있는 탄소중립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보다는 아마 오늘 패널 여러분들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순서 우리 세션 마지막에 약 토론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 의견이나 또는 코멘트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 이러한 그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3일까지 사전 등록한 시민들의 의견은 약 100건 정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고귀한 의견과 그리고 제안을 주셨고,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책 방안을 포함한 총 7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패널 여러분들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은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홍보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먼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책과 방안이었습니다. 지리 요지는 해양 수도 부산은 해수면 상승, 열대야 등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는 부산 시민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실현 노력에 있어서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최경석 교수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 부산이 사실 해양 수도라고 일컫는데 이 해양 부분에 대해서 취약성 평가가 사실 굉장히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에서 해양성 평가를
그냥 하나의 툴을 만들어서 취약하다, 뭐 괜찮다라는 부분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산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응 부분을 본다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근접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지어 있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건 개인적 자산하고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최소한의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 평가라는 부분들을 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이 주제가 조금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혹시 패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지금 최경식 교수님 이외에 뭐 좀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혹시 뭐 성 의원님.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에는 우리 그 태풍 상습 피해 지역인 우리 해운대구 그리고 수영구, 이제 서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정부와 부산시에서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방파제 같은 방제 시설을 확충하는 연안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경제적으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안전적으로 좀 먼저 봐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 태풍으로 인한 지금 월파와 침수 피해가 큰 마린시티 같은 지역은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린시티에서 이제 그 가게를 하신다거나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안전보다는 전망, 뷰가 먼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안전이 먼저이고 또 우리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또한 이제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가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부산시의 노력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학생을 비롯한 모든 일반 시민들이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윤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로 할까요? 예, 제가 그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속된 또 부산 에너지 시민연대라고 하는 연대 그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하면서 에너지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2000년부터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 운동도 그 당시에 했었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8월 22일 그 에너지의 날을 정해서 또 에너지의 날 행사도 전국 동시다발로 막 개최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또 강사단을 양성했어요. 저희만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하고 기후 에너지 교육을 하는 강사단 양성을 쭉 해서 강사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런 활동이나 그 2011년부터는
지금의 기후환경 네트워크 그린스타트가 만들어지고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또 찾아가는 기후학교라든지 저탄소 마을 운동이라든지 지금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시민사회 나름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2000년부터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펼쳐왔는데 지금 부산시가 그 계획에 담고 있는 성과를 좀 내겠다, 지금까지 내왔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하겠다 하는 계획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참여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아주 지금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더 많이 활동하겠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주위에 살펴보시고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 그린 카드 발급 뭐 이런 우리가 참여하고 실제 내 생활에서 줄이고 하면은 또 인센티브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돌려드리고 하는 제도들도 다 있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이제는 또 마을 단위로 실천하고 지금 그린 아파트라든지 탄소 중립 마을 시범 사업도 선도도시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방면으로 이제 지금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마을의 실천으로 가는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추가로 예, 최 교수님 제가 한 간단히 1분 이내로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제가 부산시 환경교육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업을 해서 반여동에 있는 폐교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 기후변화 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육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개소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시민들의 의견은 그 해안 도시의 그 안정성 문제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은 향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기후 위험에 매우 취약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산은 이러한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 및 대응 움직임이 미약해서 향후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우리 성 의원님 어떻게 하면 이 해안 도시인 부산이 안전한 도시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해양 도시이자 해안 도시인 우리 부산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해양수산안전부와 또 이제 그 부산에서는 그 연안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그 우리 부산시에서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방파제와 같은 방제 시설을 확충하는 연안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안 정비 사업과는 별개로 태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한 월파라든지 어떤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일정 그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해상에 이제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지금 현재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속도와 강도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좀 더 그 강화된 수준의 방제 인프라와 재해를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안전한 해안 도시를 거듭나기 위해서 하여튼 지자체에서 수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예, 송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의 의견은 그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양 생태계가 기후 변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교란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 생태계 예측과 생물종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해양의 산성화로 우리 어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육 실장님 어떻게 하면 이 해양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아마 질문 중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앞서서 이제 탄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주로 에너지 정책과 많이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변화되는 환경, 그다음 해수위가 올라간다든지 해수 온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결국엔 이건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것도 대응도 결국에는 그 같이 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수온 상승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등류가 한 200km 정도, 한 최근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남해안 일부에서부터 지금 동해안을 따라서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불가사리류 중에도 찬물에서 많이 주로 이제 아주 잘 자라는 종류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바다 차다는 건 아니었지만 전국 연안에 다 있던 불가사리류가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남해안에는 상당수 사라진 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는 나타나고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 우리 또 부산 앞바다가 대부분 열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실 생물 자체가 변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업을 이루고 있는 수산업, 어업을 하시는 분들,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결국에 저희 쪽 가장 큰 고민인데 결국엔 이게 우리가 연안에서 물이 넘칠 때 뒤로 이제 후퇴하고 대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산도 적응의 문제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어종이 바뀌면 어종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빠르게 조업 방식이 변하든지 허가를 빠르게 탄력적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식의 대응이 가장 현실적일 수밖에 없지 완전히 변화된 환경을 억지로 이제 다시 원위치로 바꾸는 건 사실은 환경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수산업은 결국엔 잡는 대상 어종이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규제가 된다거나 하지 않게 바꿔주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그 재생에너지의 그 가동률 향상 그리고 기후 산업에 대한 그 활성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후 변화가 산업에 끼칠 영향을 이제 고려하면서 부산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급자족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산이 세계적인 기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녹색화 그리고 기후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우리 기업을 이끌고 계신 박희천 대표님, 그 재생에너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기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부산시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 사전 그 질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가동률을 높인다고 말씀하신 거는 보급을 확대한다는 내용 같고 또 바다를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높이자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아마 그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매우 높으신 시민 같습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현주수를 보면 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주 기후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함으로써 아마 신뢰도가 높을 겁니다. 지난주 9월 9일입니다. 세계적인 기후 환경 운동가 엘 고어 전 미 부통령은 한국이 태양광 풍력이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비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희귀한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연료비가 제로입니다. 햇빛, 바람은 원가적으로 보면 연료비가 제로입니다. 이런 연료비 제로인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 하락 등 연료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발전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등은 풍력이 가장 사답니다.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 프랑스는 태양광이 가장 사답니다. 그런데 조사국 50개 중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석탄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사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적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력 시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먼저 발전 규모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세계 비율을 보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평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약 17%입니다. 후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평균도 약 14%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21년 기준 6.7%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이라는 말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부산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아마 들으면 놀랄 겁니다. 2.3%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주범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적한 전력 시장 규제가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허가 내려면 25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래야 겨우 취질조사할 수 있는 그는 조건이 된답니다. 취질조사 들어가기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민 수용성이 안 되면 꼼짝달싹을 못 한답니다. 기후위기,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1970년대 우리가 석유 파동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다가 원자력으로 이 석유 파동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는 신재생 에너지, 이는 에너지로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자체의 방관자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주민과 주민의 피해를 돌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때 탄소 중립도 되고 대한민국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그 시민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소리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기후 변화에 대한 실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해야 할 기후 행동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그 부산 시민과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인아 실장님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중요한 말이 좀 사항이지만. 길죠. 예, 탄소 중립은 그야말로 간단합니다. 이게 쓰는 걸 줄이고 그 줄인 양, 그 써야 되는 양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것은 흡수를 시키는 것.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줄이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가정 생활에서 뭐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줄여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시민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가스와 전기, 그리고 자동차, 뭐 다 이 세 가지가 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수송수단 이용을 줄이고 가능하면 자전거로 걷기로 대체하고 일단 거리의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최대한 우리 가정에서 냉난방에 가장 많이 쓰죠. 냉난방 또 전기 제품을 이용하는데 뭐 전기밥솥이나 또 네온 정수기나 열을 내는 전열 제품에 가장 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기 제품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밥솥의 경우에 밥을 하는 데는 한 30분, 40분 정도 센 불로 해서 그 하는데 전기 소모가 한 시간당 1000와트 정도니까 1000와트가 채 안 되는 한 40분 정도를 쓰는 만큼 사용하는데 꽂아서 보온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온은 100와트 정도, 시간당 100와트 정도밖에 안 들지만 밥을 하는 40분을 제외한 23시간 이상을 보온으로 꽂아 놓는 것만으로 치사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고 있고 저도 가끔씩 어쩌다 보면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면 밥솥이 72시간이 막 보온 상태로 꽂혀 있는 것을 보거든요. 정말 죄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보온 상태로 계속 꽂아두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 뭐 가정생활 자기가 잘 아니까 다 요소에 뭐 세탁기를 사용하든 뭐 빨래를 모아서 한다든지 다 줄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겠죠. 전구는 이제 백열등에서 이제 형광등으로 LED로 다 바뀌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수명도 길게 하고 그런 방법,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법으로 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되고요. 줄이고 또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도 쓰는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 우리 쓰는 가스나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고 전기화를 해서 그 사용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에도 시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설치할 수 있고요. 아파트에서도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요. 아파트 미니 태양광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전체 옥상에 지붕에 공용 전기를 충당하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 아파트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공용 전기가 굉장히 많이 줄여집니다. 예, 전기요금 아끼고 그런 전환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시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또 옆에 설치되는 우리 마을 가까이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흡수원을 보호하고 또 조성하고 하는 것도 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다음 주 9월 23일에요. 글로벌 기후행진이 있어요. 거기에 해마다 9월 달에 그 글로벌 기후 행동들이 좀 있는데 그 올해는 9월 23일에 토요일에 있고 부산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9월 23일 오후 1시부터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 시민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행진의 일환으로 부산 행사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추가로 그 소수지만 시민들의 그 전문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뭐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의무화, 그리고 부산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제도 도입, 이러한 그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경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답변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의 댓글을 말씀을 드리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은 이제 개발 단계가 이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주민 합의도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러면 그 기후 환경 전시와 국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소규모 풍력 발전에 대한 이슈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유 시장님. 네. 예. 그러면 소규모 풍력보다는 지금 논의가 한참 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 또 문제니까. 왜냐하면 해상 풍력 때문에 사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연안 지자체가 이거 문제로 갈등 내지, 물론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80여 곳 정도의 전기 사업 허가가 나갔지만 상당수가 그 주민 수용성 문제, 우리 박기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재생에너지라는 대의가 있고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을 어느 일부 주민들에게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이 합의가 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원칙이고, 아마 의회나 이런 데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사업자분들도 사실은 인허가가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그 주민 수용성을 무엇보다 더 강조하고 있고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지역 단위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좋은 목표긴 하지만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공평하게 모든 지역에 똑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풍력이 예를 들어서 빌딩 사이에서 나타나는 바람이라든지, 또 워낙에 연안이 부산은 또 바람이 좋으니까 그런 소규모 시설 이용해서 기존의 이제 전력망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 쓸 수 있는 비상용이라든지 이런 식의 조금 더 소규모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생생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전 의견과 실시간 댓글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토론과 관련해서 뭐 추가로 뭐 발제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이제 토의 과정에서 뭐 추가로 이렇게 좀 말씀할 사항이 있으시면 뭐 한 분씩 한 30초씩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저 먼저 그 육군영 시장님 네. 뭐 간단하게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쓰면 비싸게 누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가 뭐 내 가정에서 쓰이는 양을 어느 정도 줄이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드는 재원들을 개인이 쓰는 승용차나 휘발유에 조금 더 아주 부담은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눠 간다든지 하는 어떤 경제적인 구조, 어떤 그런 구조적 변화가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30분 이내로, 30초 이내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에게 이런 그 지구의 기후 위기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세계 엑스포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2030 세계 박람회가 우리 부산에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제가 발치를 해서 사실 좀 발음이 좀 셉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재생에너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신에너지 부분 얘기가 빠졌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엑스포가 꼭 유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그러한 엑스포가 실현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연하시죠. 예, 우리 전반적으로 나눈 얘기 중에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가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생태계 훼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재생에너지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면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오늘 나눈 이야기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해가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민들은 잘 살펴보고 관심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그런 관심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대표님. 네. 예, 저는 너무 산 에너지가 가소비를 조장하고 우리 탄소 중립을 막는다는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기후 변화는 비상 사태입니다.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중심의 저탄소 소비 생활로 기후 변화를 막는 작은 실천인 기후 행동에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부산시정에 잘 반영되길 바라면서 주제 발표와 발제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함께 하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세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